민주당 얘기도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봉주 전 의원 계속해서 강서갑에 출마하겠다라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는데 결국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 내렸는데 이건 어떤 결정이라고 정봉주 전 의원이 과욕을 부린 거죠. 세 가지 면에서 저조히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젠더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요. 최근 조사를 보면 20대 남녀 모두에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론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영입한 두 번째 원정건 씨가 이 문제 가지고 또 결국은 낙마를 한 비슷하게 했지 않습니까? 또다시 비슷한 미투 논란이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을 공천한다는 거는요. 그건 자살골과 마찬가지인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정봉주 의원이 나가려는 곳이 어딥니까? 결국은 금태섭 의원 지역구로 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금태섭 의원은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기권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냐면 결국은 당이 금태섭 의원을 저격해서 낙마시키기 위해서 정봉주를 집어넣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당내 다른 목소리를 탄압하는 아예 거 아니냐? 탄압하는 이거는 엄청나게 비민주적인 정당이다라고 하는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여하튼 간에 2012년도에 악몽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김용민 막말 파동 때문에 그 당시에 막판에 불거진 여러 가지 이러한 거로 아주 그 민주당이 고록을 치렀는데요. 네. 1심에서 아무리 무죄라고 했다 하더라도 2심, 3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이 또다시 불거질 경우에는 걷잡을 수가 없다라는 위험을 부분들이 있기 안고 가기는 때문에 힘들다. 그다음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막을 수가 없다.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아마도 이해찬 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 직접 만나서 최후 통첩을 하자는 똑같은 상황이지 만나고 않습니까? 나서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 전혀 없었다라고 그럼 얘기를 뭐, 했는데 이신전심이 정치 한 30년 한 사람들이 그 눈빛만 보면 알지 나가지 말라. 만나자는 것 자체는 뭐냐면 나오지 말라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문희상 의장 그 아들분이시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나 이 정봉주 전 그렇게 정무적 판단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정치를 할 거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거는 빨리 조기에 매듭을 져야 될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늘 입장 표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온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뭐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은 너무 강력한 의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이 정권에 대해서 기여하겠다. 그리고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 사실은 국민들에게 그것을 합당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당에서도 당심 자체에서 김 교수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미 미투라든가 여성 관련된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적인 눈높이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부담을 안고 선거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계속 보류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빨리 본인이 알아서 결정을 해달라는 당의 요청이었고요. 이해찬 대표가 만나준 것도 마지막으로 그런 정리라는 과정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것인데 저는 결국 정봉주 전 의원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정치인의 선택의 길인데요. 그 선택을 밀려서 하느냐, 본인이 빠르게 최대한 그런 이 선택을 하느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결정들 제때 했다고 봅니다. 그런 결정들을 할 때 국민들이 신선한 감동을 받고 야 정말 정치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봉주 전 의원은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철수 신당이 좌절되고 나서 국민당으로 결국은 결정이 됐는데 국민당이라 이름부터 좀 짚어봐 주시죠. 원래 국민의당 만든 사람이 또 안철수 전 대표 아니었습니까? 원래는 이제 뭐 공유정당이라든지 혁신정당과 같은 부터 실용정당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3월 1일 날 지금 창당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6년도에는 2월 2일 날 창당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짧은 기간 내에 뭔가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안철수 신당이라든지 과거의 국민의당 같은 유사한 국민당이라는 거를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이해하는 바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본인이 얘기했었던 여러 가지 자기가 지향하는 정당의 가치와 어떻게 이것이 부합되느냐라는 숙제를 남게 된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많은 분들은 별로 뭐 이번에는 돌풍이 불지 않을 거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도 싫고 야도 싫고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다라고 하는 이 중도 계층의 제3세력에 대한 욕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누가 담아낼 수 있느냐.
그 담아낼 수 있는 역량과 전략과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관심 있게 보는 거는 뭐냐면 과연 만약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수도권이라든지 아직 굉장히 초박빙 지역 같은 경우에는 3 내지 5%의 득표율이 당락을 결정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3 내지 5%는 저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지난 2016년도에 수도권에서 국민의당이 지역구에서 180만 표, 15.4%를 득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철수 전 의원이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무려 700만 표를 가져갔기 때문에 네. 잠재돼 있는 표는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인재도 영입을 하고 새로운 모습도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접근한다고 한다면 의회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지역구 의석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얻지는 못할 수 있지만 비례가 정당 득표에서 과연 저는 그거를 비교 대상을 누구로 보냐면 저는 정의당으로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의당과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요 정의당보다 득표를 많이 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최대 수혜자는 정의당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당이 될 수 있는 역설이 지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도 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으로도 올라설 그렇습니다.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부분 속에서 한번 관전 포인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정치와 정령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원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